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시대 개막 여부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전 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 또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의 입장인데요. 자, 하지만 국민소통이 장소의 문제냐, 이명박 정부 시즌 2인 외교 안보 관련 인사 이것이 더 문제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또 국방 외교 공약에서부터 현실성 있게 수정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주장들도 있습니다. 오늘 국방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 의원 모시고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의 외교 안보 정책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먼저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으니까 한번 일단은 미국 통이 주류다. 미국 통이 주다. 그 아하. 김태효, 김성한 네네. 두 인수위원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네네. 이제 미국의 어떤 정통 주류 그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미국 사정에도 정통하고 동맹 강화에는 상당히 어떤 깊은 식견이 있는 것을 네네.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통들 일색으로 할 바에는 왜 중국이나 조금 주변에 다른 어떤 측면도 잘하는 분을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분이 이제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그렇죠. 이제 예비역 중장이죠. 네. 이분이 그 또 사적으로는 윤석열 그 당선자의 1년 선배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김성한 전 차관 역시도 중마고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전문성과 어떤 인연, 이것이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미국 통이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다. 예.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더 밝으실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아무래도 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이나 결정에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이야 우리 동맹이고 사실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존재지만은 중국이나 북한은 멀거든요. 네. 근데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외교 안보에선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동맹국인 친구인 미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차 경쟁자 또는 뭐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한때 얘기했던 북한, 네. 오히려 이쪽을 아는 게 얼마나 외교 안보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국과 또 북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면 알수록 더 잘 대비할 수가 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그 동맹 강화 오로지 한쪽 방향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상대편 경쟁자 또는 적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외교안보가 오로지 미국을 잘 아는 게 마치 외교안보의 전부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은 다소 좀 균형을 맞추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김태호 인수위원 임명도 좀 논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을 했던 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지난 얘기인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비핵 개방 3천 구상의 내용과 또 그리고 결과물은 어땠었는지. 이거는 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국민 소득 3,000달러로 이렇게 그 북한을 발전시키겠다. 그걸 이름하여 비핵 개방 3,000인데 북한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골라서 다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북한은 이런 용어 자체를 너무나 싫어하니까요. 그다음에 3,000불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어떤 안보 문제를 경제 문제와 교환하는 이런 프레임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남북 관계에선 긍정적 영향이 없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김태효 당선자는 그때 당시에 북한 곧 망한다. 망하는 나라하고 왜 협력을 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이 그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영건 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하고 있을 때 김태효 당시에 대외전략비서관은 견제하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이 정상회담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내에서 어긋났어요. 그것이 그 비밀 접촉이
무산된 이유고, 그다음에 어제 임태희 비서실장 다녀가셨는데 그거 여쭤볼 걸 그랬네요.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베이징에 가서 또 본인이 북한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돈 봉투를 준 사건이 또 크게 화제가 됐는데, 당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 비슷한 것만 표명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 회의하면서 돈 봉투를 준 걸 북한이 다 그냥 폭로해 버렸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당시에도 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정통한데 네.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우선 북한이 금방 망할 거라고 봤던 거, 또 이렇게 어떤 북한에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돈 봉투와 함께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북한 정서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뛰어난 전문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국가는 하나의 그 균형,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괄적인 역량을 다 갖춰야 되는데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건 좀 아쉬움이에요. 네네. 자,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론자 입장인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죠. 특히 그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이제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입장들을 계속 표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2010년경이고 그때 쓴 논문과 그 뒤에 또 한 번 논문을 쓰셨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이 본격적인 평화헌법 수정, 그다음에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바깥에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입법화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인 변수로 등장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 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것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이제 드러나서 그걸 책임지고 사퇴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이었군요. 그건 뭐 댓글 공작에도 또 관여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다소 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김태우 의원의 근데 그 주장이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가 대선 후보 TV 토론 때 당시 윤석열 후보에서 발언에서도 이 비슷한 입장이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그 인서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꼭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우선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이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 동맹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표현은 상당히 어떤 그 우리의 지금 지정학적인 현실, 또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쉽게 나올 수 없는 그 표현들이 이렇게 무심코 튀어나왔다는 것은 물론 윤석열 후보가 준비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하나의 본인의 성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차 한반도가 이제 그 유엔 사령부가 법적 위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전 체제 하에서 이게 분쟁이 치러진다는 얘기인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럼 대한민국의 평화권, 주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같은 논문 내용을 이제 발표했던 김태우 인수위원이 아무래도 인수위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관, 북 간의 이딴 그 무력 도발이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뭐 선제 타격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북과 어쨌든 대립각을 조금 더 키웠던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뭐 바람 잘 날 없었죠. 죽고 다치고 피난 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물론 남북 군사 합의서만 잘 지켜지고 과거의 어떤 그 평화의 유산들을 너무 훼손만 안 하면 그 정도 위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에 또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네.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발신하는 어떤 대북 발신 신호가 어떤 거냐. 결국은 이제 과거에 정상 간의 합의를 구애받지 않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 대목. 그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참 네.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이고요. 네. 이런저런 내용들에다가 이제 국제 정세,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어떤 지정학적인 충격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못 관리하면 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두 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북한의 도발이죠. 그렇죠. 그 ICM 발사를 지금 뭐 북한이 계속 지금 물론 실패했습니다. 네네. 어제도 그 있었고 이게 지금 10번째 발사였죠? 10번째, 11번째인데 11번째. 두 번이 최근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고. 예, 그런데 이게 성공하면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미국도 북한에 이제 뛰어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으로서도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 위기 요인이고 네네. 두 번째는 한중 관계입니다. 한중 관계. 예, 사드 산불 정책 파기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파기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 윤석열 후보는 물론 폐기라는 표현은 안 썼다고는 그러지만 네. 사실상 폐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특히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셨으니까 네. 예, 이랬을 때는 아마 외교에서의 어떤 그 첫 번째 그 위기의 파장은 한중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한중 관계. 아, 지금 사드 얘기 나와서 그거 지금 군사 전문가시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길래 사드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이번에 네. 그 뭐 경기 북부나 아, 그래요? 아니면은 저 충청도의 좀 북쪽, 예컨대 평택 같은데 네. 이런 데가 거론은 됐습니다만은 워낙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했습니다만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배치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거론한 장소가 떠오르는 거죠.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한 사드 배치일 경우에는 그 정도 위치는 돼야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예. 수도권에서 멀리는 못 못 벗어나고 벗어나니까요. 경기 북부나 또는 충청도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사실은 추가 배치할 사드를 지금 미국이 생산도 안 했고 사오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먼저 그 정치적인 갈등만 네. 먼저 좀 불러오는 거 아닌가? 요 점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사 전문가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네. 전쟁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 만나는데 네. 전쟁 안 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상황상 이게 굳이 전쟁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전쟁이 이렇게 쉽게 터지는 게 아니다. 네. 그랬는데 터졌거든요.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노림수는 서구의 예측 이런 어떤 그 정해진 게임의 룰을 돌파하고 깨버리는 거. 이름으로써 본인이 하나의 어떤 그 러시아 국민들한테 위대한 통치자 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도전하는 이런 어떤 그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준 것이고 그 이면에는 네네. 지금 이런 문제 현상적인 문제만 자꾸들 보시는데 푸틴의 진짜 사고 체계를 좀 봐야 되는데 러시아를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아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국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예, 예, 러시아는 러시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설령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네네. 발트 삼국 있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폴란드 네네. 이런 나라의 지금 안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다들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유럽의 유럽의 질서와 문제죠. 관계도 예. 있는 거고 여기에 자기가 어떤 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량을 과시한다는 데까지 치닫고 있다는 걸 보여지니까 이름하여 신냉전이라 그러는 거죠. 네네네.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나기가 2022년도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전쟁이 터진 걸 보면서 예. 예, 우리나라야말로 사실은 네, 휴전선을 앞두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들, 우리가 감안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그 이제 지정학의 귀환이다. 네. 이런 면에서 한때 그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가 온 걸로 우리가 어느 사이에 좀 안주했던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룰이 다 깨져가고 있다. 우선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보호무역주의로 타돌아서고 있다. 네. 그다음에 어떤 국제적인 표준과 기준,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등장하고 강화가 있고, 되고 있어요. 예,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뭐 중국, 러시아가 권위주의라고 비판하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미국 내에서조차도 맞습니다. 예,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제적 협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건 제2의 한국 전쟁이에요. 1950년에 한국 전쟁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냉전 질서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신냉전 질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어요. 네. 결국은 예, 한국 전쟁이 하나의 국제 질서를 바꿨듯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를 새로운 냉전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예. 어떤 급격한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변침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우선이고 네. 예, 지금 하나의 어떤 국가의 정책이 뭐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윤석열 정부의 동맹 외교로 이게 뭐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급변침을 하면 꺾이는 거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 호가 세월호처럼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예. 네네. 자,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일본, 호주, 예, 인도의 협의체가 바로 쿼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쿼드의 단계적 가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가입한다고 뭐 받아주냐? 네. 예, 그다음에 네. 쿼드라는 게 그 원래는 그 2000 몇 년인지 2004년인가 5년에 그 동남아 쓰나미 사태 때 네네. 인도적인 구호를 하기 위해서 4개국 정상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게 쿼드입니다. 네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반중국 연대로 이렇게 돌변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중국이 포위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토와 EU의 확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불러왔듯이 네. 동아시아에선 쿼드 가 확대된다든가. 그러니까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판단들과 예. 나토를 가입하겠다고서는 공공연하게 얘기해온 입장들과 예.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사실은 지금의 전쟁으로 돌입하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은 중요한 자산이라고 봐요. 네네. 이건 평화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네. 그러나 그 상대가 이 동맹의 상대는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을 상대로 한 어떤 동맹으로 그 개념이 확장됐을 때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론 중국이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조금 저기 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규칙을 우리는 준수하고 중국에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 포위로 연결이 되면 네. 그 미국의 헨리 키신저나 아니면 존 미어샤이머 같은 분들이 경고했던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걸 네. 경고한 존 미어샤이머가 김태효 인수위원회 지도교수예요. 그렇습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지도교수한테 그 점을 배우셔라. 당신의 스승이 일러준 교훈이다. 왜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지 않고 포위하냐. 그래서 그 나토의 확장을 정말 반대했던 게 그 지도교수 미어샤이머인데 네네. 같은 그 충고를 우리가 되새겨 들으면 어떨까? 네네. 선택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그분들의 진정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